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이른의 여자입니다. 창문을 열면 웅장한 숲이 있고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아늑한 곳에서 노후를 만끽하고 있는데요. 제 과거를 떠올리면 지금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지난 날을 떠올리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날들로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안락한 노후를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답니다. 저는 남편과 슬프게 이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 자식들과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큰 갈등을 겪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저의 사연을 몇 자 적어 볼 테니 이 노인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저는 20살이 되던 해에 선을 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나 남편이나 가진 게 하나 없어서 단칸방에 살림을 차리는 것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답니다. 남의 집 허드렛 일로 돈을 벌었던 저희 부부는 가난했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언젠가 형편이 좋아질 거라 믿으며 현재의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겨서 저희의 가난은 배가 되어버렸답니다. 아들 녀석은 먹성도 좋고 건강하게 잘 커서 기쁘긴 했는데 많은 걸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조금 흘러 아들이 7살이 되던 해에 남편과 둘이서 바닷가 여행을 떠났답니다. 저는 밭일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부자를 보내고 일을 했죠. 그런데 남편과 아들이 바다로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사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구조대원들과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제 아들이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 허우적거리는 걸 남편이 발견해서 구출하려고 뛰어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두 사람은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황망하고 비통한 저는 남편과 아들 장례식에서 정신을 잃어서 미친 여자처럼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반년 정도는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서 두 사람을 그리워했네요. 그러다 월세가 밀려 집주인에게 쫓겨나서 오갈 데 없이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일할 곳이 있으면 하루 일하고 밤을 보낸 뒤 다른 곳으로 떠나기를 반복했죠. 남편과 자식을 잃은 슬픔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 오랜 시간을 방황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30살이 되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할 수는 없어 마음을 잡고 어느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고민하지 않고 식모의 삶을 선택했네요. 주인집 부부는 까다롭고 무서운 면이 있어서 눈칫밥을 먹어야 했죠. 식모인 제가 남은 반찬을 먹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신선한 반찬을 먹으면 문매를 맞아야 했답니다. 그 집에서 십수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모은 돈은 겨우 전세금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먹고 자는 숙식비를 제외하고 돈을 벌었으니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하튼 더 이상 부잣집 식모 일을 하지 않고 독립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지만 파출부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이가 환갑이 지났으니 일을 시켜주는 곳이 하나 없었죠. 그래서 여러 집을 돌며 살림을 봐주는 것으로 돈을 벌며 입에 풀칠을 겨우 하면서 지냈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해놓은 것도 없고 마음을 나눌 친구도 하나 없어서 무척이나 외롭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친구라는 존재를 만들고 싶어서 동사무소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에 나가게 됐어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일 테니 좋은 일도 하고 친구도 만들기로 했죠. 그렇게 봉사활동에 나가 2년이 된 봉사자들은 나이가 제각각이었지만 다들 저를 환대해줬고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고기를 먹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새로운 봉사자가 있었는데 저보다 4살이 많은 남자였어요. 그 사람은 다른 봉사활동을 줄곧 해오고 있었는데 더 도와줄 곳을 찾다가 저희 동사무소 봉사 모임에 들어오게 됐답니다. 그 남자는 손끝이 야무져서 봉사를 할 때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했어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독거노인의 집을 가게 되면 남들은 생각 못하는 부분까지 고쳐주고 왔답니다. 예를 들어 장판이 심하게 낡았으면 새로 장판을 깔아주고 벽에 곰팡이가 보이면 손수 도배를 해주고 돌아왔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봉사하는 걸 제대로 배우며 즐거운 도움을 많이 주며 지냈네요. 그 남자를 자주 따라다니다 보니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는데 똑같이 사별한 사실을 알고 많은 공감과 위로를 서로에게 해주며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를 친구로만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는 저를 여자로 봐줬고 새로운 사랑을 하길 바랬죠. 말자씨, 우리 더 늙기 전에 연애해보는 게 어떻겠소? 네? 망측하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들으면 욕해요, 아저씨. 욕을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난 말자씨가 너무 좋아요. 봉사하는 동료로도 좋지만 여자로서도 무척 좋습니다. 아저씨, 난 누굴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남편과 아들이 죽고 난 뒤로 누구와도 사랑할 계획 같은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남자는 사랑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냐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일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라고 하더군요. 또 하늘에 있는 남편과 아들도 다 이해해 줄 거라며 자신을 남자로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고백을 했답니다. 저는 몇 번이나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그 남자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말자씨,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모르세요? 우리 같은 60대 아닙니까? 더 늦기 전에 청춘 같은 사랑 한번 해보자고요. 난 말자씨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춘배 아저씨, 아저씨가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자꾸 이러시면 너무 불편해요. 우리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같이 봉사하면서 지내요. 그러니까 봉사도 같이 하고 사랑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소. 매번 내가 매달리듯이 고백하는데 그만 받아주시죠. 거의 10번을 넘게 거절했는데도 한결같이 저를 예쁘게 봐주는 춘배 씨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의 고백을 받아들이게 됐답니다. 그래서 60대에 두 번째 사랑을 시작하게 됐죠. 저희는 28 청춘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뜨겁고 달달한 연애를 했답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곰돌이 머리띠를 하고 놀이기구를 타기도 했고 젊은이들의 거리인 홍대에 가서 맛집을 다니기도 했죠. 그동안 세상의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 춘배 씨가 많은 행복을 줬네요. 저희는 1년 동안 열렬히 사랑했고 서로가 함께 늙어가야 할 존재라는 걸 깨달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춘배 씨의 집에 가게 됐는데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살고 있더군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10층 상가의 건물주이기도 했고 많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이런 남자가 아무것도 없는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니 큰 부담이 됐어요. 춘배 씨, 이렇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왜 나 같은 여자를 만나요? 말자 자기가 어디가 어때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사랑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잖아. 나한테는 말자 너 말고 다른 사랑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 괜한 부담 느끼지 말고 남은 생을 나와 함께 하세. 누가 보면 내가 춘배 씨 돈을 보고 시집 온 줄 알겠어요. 전 지나치리만큼 가진 게 없는 여자라고요. 하지만 춘배 씨는 그런 건 하나도 상관없다 말했고 연애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부자임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제가 자기를 사랑해줬으니 우리 사이는 돈 때문에 얽힌 사이가 아니라며 결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전 몇 주 동안 고민을 거듭했는데 멋진 남자와 멋진 집에서 사는 행운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서 춘배 씨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이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저희는 부부가 됐음을 춘배 씨 자식들을 불러 모아 소식을 전했어요. 제가 이전에 자식들에게 허락을 받자고 했었는데 다들 잘 살고 있는 데다가 뒷바라지를 잘 해줬으니 충분히 이해하고 축하해 줄 거라며 이제야 소식을 전하게 됐죠. 춘배 씨의 자식은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집안에 모이자마자 저를 매섭게 째려보더군요. 처음 입을 뗀 건 춘배 씨의 딸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아빠 돈 보고 이 집에 들어오신 거죠? 원하는 액수가 얼만지 얘기하면 저희가 돈 드릴 테니 그만 나가주시죠. 네? 아니에요. 난 여러분의 아버지인 춘배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돈 같은 건 관심 하나 없으니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자 남편이 된 춘배 씨가 딸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녀석이 새엄마 되는 사람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뭐? 돈을 줄 테니 꺼지라고? 야, 말자 씨한테 내가 부자임을 밝힌 건 청혼하고 이 집에 데리고 와서였어. 그 전까지는 쥐뿔도 없는 노인네인 줄 알고 나를 만나준 고마운 사람이란 말이야. 아빠, 원래 꽃뱀들은 다 알고 모른 척하고 접근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여자가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말하겠냐고? 아빠, 결혼해서 집에 여자를 들이지 말고 연애나 하면서 사세요. 다 늙어서 주책받기 이게 뭐 하는 거야?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뭐야? 이 녀석아! 그럼 나는 니들 눈치나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냐? 네 엄마 죽고 나서 너희 넷을 키우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냐? 긴 말할 거 없다. 난 말자씨랑 이미 혼인신고 마쳤다. 니들한테 어머니가 됐으니 예의 갖추도록 해라. 만약 또 꽃뱀 취급을 하면 내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남편은 큰 소리 칠 만큼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누리게 해줬고 또 물려줄 유산도 많았으니 그이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아들 셋은 저에게 어색하게 어머니라고 불렀고 딸아이는 새엄마라고 호칭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남편과 사는 집에 자식들이 찾아오면 어색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 셋은 저에게 관심조차 없었고 오로지 남편의 재산에만 크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장남은 언제쯤 재산을 물려주겠느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셔서 건물 관리하기 힘드시니까 저희한테 물려주세요. 너희는 내가 돈으로 보이느냐? 어떻게 내 집에 올 때마다 재산 달라는 말뿐이냐? 다른 이야기는 할 게 없는 게야? 이 애비 건강은 걱정은 되냐? 아버지, 당연히 걱정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편하게 어머니랑 여행이나 다니시면서 사세요. 재산 때문에 괜히 골머리 썩지 마시라고요. 나 혼자 너희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애비였나 보구나. 내 재산에만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니들 모습 보니 내가 참으로 한심스러워. 남편이 호통을 치며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말라 했고 아직 창창하니 괜한 말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장남은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재산 물려주면 안 된다고 하셨나요? 이거 참, 계속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우린 이 여자를 언제라도 꽃뱀으로 쳐넣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너 이놈, 네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냐? 왜 아직도 네 엄마를 의심하는 거냐고? 꽃뱀도 아니고 돈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진심을 보여야 믿어줄 거냐? 언제쯤 내 아내를 너희 엄마로 인정하고 받아줄 거냐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단단히 빠지셨네요.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의를 차려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바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유언장이라도 한 장 써주세요. 유산을 저희 사남매에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저희가 괜한 의심하지 않도록 증거를 남겨주세요. 남편은 벌써 자기가 죽길 바라냐고 흰소리를 하긴 했지만 자식들이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을 자식 넷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줬더니 그제야 자식들이 안심하는 분위기였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명절 때만 집에 왔어요. 사실 그렇게 가끔씩 오니 제 마음은 편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자인 저를 보는 시선이 따가웠고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만 들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남편은 애처가로서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는지 매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방긋 웃는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거의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붙어 있었는데도 한 번도 사소한 다툼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가끔 하늘을 보며 세상을 떠난 전 남편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게 수백 번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5년의 세월만큼 주름도 많이 늘었고 흰머리도 무수히 늘어서 건강을 많이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식단을 저염분으로 준비하고 몸에 좋은 현미밥과 채식 위주의 식사를 차렸고 남편은 건강보조식품을 잔뜩 사놓고 저와 나눠 먹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며 화장실을 자주 갔어요. 여보, 속이 많이 안 좋아? 채소만 먹었는데 왜 그렇지? 그러게. 요즘 계속 배가 아프네. 그런데 뭐 심각한 거겠어? 뭐 일시적인 것 같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먹은 게 많지도 않은데 화장실에서 고생하고 있잖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자. 됐네요, 말자씨. 내 몸은 내가 잘 아니까 그만 좀 걱정하세요. 그이는 고집을 부리며 병원에 가는 걸 피했고 몇 날 며칠을 속이 안 좋다며 화장실을 자주 오갔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놀라는 음성에 화장실을 가봤더니 혈변을 본 흔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그이를 데리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다가 남편의 차례가 와서 진료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남편과 저를 보더군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말해줬습니다. 박준배 어르신,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장암 말기십니다. 암이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돼서 수술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이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어 재차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그럼 제 남편은 가망성이 없는 겁니까? 치료해서 나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원하시면 항암 치료를 받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 사라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너무 늦게 오셔서 어쩔 수 없게 됐네요. 결국 모든 건 저의 탓입니다. 남편을 옆에서 제대로 살피고 챙겼어야 했는데 대장암 말기가 되도록 눈치도 채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으니 말이죠. 저는 슬픔과 자책감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그이의 얼굴을 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수십 번 뱉어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여보. 모두 내 탓이야. 아내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내 탓이라고. 그러자 남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당신 탓이야? 여보, 당신과 5년 넘게 행복하게 살았잖아. 그거면 충분해. 당신 없이 수십 년 더 사는 것보다 이렇게 재밌게 살아온 게 훨씬 값지고 행복했다고. 난 여한 없으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하지. 내 염치 없지만 당신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저승으로 떠나고 싶네. 죽겠다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야? 여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미국에서 남 말기 환자를 살리는 약을 개발했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 미국 가서 당신 병을 고쳐보자. 그것도 다 암이 작을 때나 가능한 소리지. 나처럼 온몸에 전이 된 사람은 하느님도 고치지 못한다고.
그이의 말에 저는 오열하며 난 남편 잡아먹는 팔자로 태어났나 봐.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남편이 죽는 걸 봐야 한다니. 당신이 날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 라고 제 탓을 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시 한번 저와 함께한 5년의 세월이 평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 괜한 말 하지 말라며 집으로 돌아가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이는 한동안 괜찮은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혈색이 어둡게 변했고 몸이 말라갔어요. 음식도 거의 먹지 못하고 거동도 힘들어서 하루 종일 누워서만 지냈답니다. 이런 와중에 자식들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남편의 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연락을 돌렸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3개월이라고 해서 마음이 급한 저는 자식들에게 매일같이 전화해 너희들 아버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와서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노력을 하자 그이는 그만하라고 일렀습니다. 여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자식들이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돼? 아유, 그만둬. 그 녀석들은 내가 빨리 죽어서 내 유산을 받길 바라고 있을 거야. 당신이 아무리 좋게 말해도 걔네들은 바뀌지 않을 거야. 속이 시커멓게 변한 지 오래라고. 알았어. 당신 자식들이 알아서 찾아올 때까지 아무런 연락하지 않을게. 그이의 말에 더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 혼자 남편을 정성껏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자식들 넷이 한꺼번에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자식된 도리를 하러 온 줄 알고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너희들 왔구나. 잘 왔다. 이제라도 아버지 곁에서 좋은 말, 좋은 기억을 남겨주거라. 하지만 자식들은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와 잠들어 있는 남편을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분개한 장남이 남편에게 소리치더군요.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유언장을 고치셨다고요? 저 아줌마한테 유산 절반을 주고 나머지 절반을 우리끼리 나누라는 게 진짜예요? 그러자 남편이 쇳소리를 내며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아줌마가 뭐냐? 여하튼 내 곁에서 많은 애를 써준 사람이니 유산 절반을 받게끔 해주고 싶다. 너희들은 그동안 내가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잖아. 다들 사업체도 가지고 있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으니 적당한 유산을 물려받아도 상관없잖아. 그이의 말에 저도 크게 놀랐어요. 얼마 전 변호사를 집으로 부르고 저를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그때 유언장을 고쳤나 봅니다. 어쨌든 분노한 자식들이 언성을 높이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피부치인 자식들보다 몇 년 같이 산 제가 더 중요하냐고 따졌답니다. 얼마나 심하게 남편을 괴롭히던지 뒤에서 듣고 있던 제가 나섰습니다. 얘들아, 나 네 아버지 재산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여보, 이렇게들 난리니 유서를 다시 고쳐줘. 당신의 유산을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라고.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만 입을 다물고 기다리라고 말해줬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답니다. 그래. 니들이 바라는 대로 유언장을 다시 고쳐주마. 그럼 됐지? 변호사 불러서 다시 작성할 테니 다들 물러가라. 너희들 때문에 가슴이 막히는 기분이야. 그러자 장남이 진작에 그럴 것이지. 그러게 왜 괜한 짓을 해서 우릴 이 자리에 모여들게 했어요? 그럼 유언장 알아서 써주실 거라 믿고 우린 이만 갈 테니 몸조리 잘하세요.
나중에 아버지 변호사한테 찾아갈 테니 우리한테 공개하라고 일러주세요. 라고 말하더니 자식들이 한꺼번에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오로지 남편의 유산 이야기만 하고 다른 건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현관을 나서는 자식들의 얼굴을 힐끔 봤더니 다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자식이면 혼쭐을 내줄 텐데 주먹을 꽉 쥐고 아무 말도 못하고 보내줬네요. 이튿날 남편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고치는데 이번에도 저를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저는 그이의 유언장 내용은 관심이 없었고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마음이 더 서글퍼질 뿐이었습니다. 그이가 어련히 잘 고쳤으리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똑같이 남편을 돌보고 며칠을 지냈는데 또다시 자식들이 단체로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고친 유언장을 변호사가 보여주지 않는다며 따지려고 왔답니다. 안방에 우르르 들어가 남편을 괴롭히더군요. 이번에도 장남이 언성을 높였어요. 아버지, 변호사가 유서를 보여주지 않네요. 우리가 보면 안 될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유산을 우리한테 다 넘기기로 해놓고서 자꾸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또 저 아줌마한테 재산을 넘기기로 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이는 시간이 얼마나 됐냐고 물었고 저는 저녁 7시가 다 되어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손에 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여러 번 돌리다가 지역 뉴스 채널에서 멈추고 자식들에게 가만히 뉴스를 보라고 말하더군요. 이윽고 뉴스에 남편 사진이 등장하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이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며 아나운서가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어요. 이에 자식들은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장남이 누워있는 남편의 멱살을 잡길래 제가 말리려고 하자 다른 자식들이 저를 바닥에 내치더군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고요? 그 많은 유산을 생판 모르는 남의 새끼를 돕는데 쓰겠다고요? 이 노친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감히 우리 몫을 마음대로 기부해? 오빠, 기부 취소라고 해.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여기서 포기할 거야? 너도 뉴스 봤잖아. 이미 이 노친네 재산이 불우이웃과 환우들에게 돌아갔다고. 우리 돈이 남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잖아. 이미 끝났다고. 그럼 이제 어떡해? 다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야 하는 거야? 젠장할 노친네. 자식들 뒤통수를 이렇게 우려치네.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고사라도 지내야겠어. 자식들은 남편에게 비난의 말을 실컷 쏟아내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이렇게 된 게 저의 탓도 크다며 멱살을 잡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년아! 노친네랑 같이 천사놀이 하니까 재밌니? 니년만 아니었어도 일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야. 네가 헛바람을 놔서 노친네가 미쳐 날뛴 거라고. 이러지 마. 너희들 이러는 거 나중에 천벌로 돌려받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니들은 아버지한테 돈 말고 다른 이야기는 할 게 없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너희 아버지를 이렇게 괴롭혀야만 했니? 이년이 어디서 훈수를 두는 거야? 어이 미친 아줌마. 당신이 우리 노친네랑 살았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걔 거지 같은 년이 떼국물 빼고 이런 집에서 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나대고 있네. 야 이년아, 너 우리 눈에 다시 띄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그리고 니년이 끝까지 저 노친네 수발 들어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식들이 떠나가는 걸 뒤에서 째려보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잘했어. 저런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 기부하는 게 100번 잘한 것 같아.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말자 당신뿐이구만. 그런데 여보, 당신 몫은 남겨뒀어. 그 변호사한테 당신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했지. 그 돈이면 내가 떠나고 혼자 머물 수 있는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럼 나도 그 돈 기부해야겠어. 그러지 마 여보. 내가 저승에 편히 가려면 당신이 그 돈을 받아줘야 해.
약속해줘. 당신에게 남긴 유산을 당신을 위해 쓰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전 남편이 바라는 대로 하겠다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답니다. 남편은 며칠 뒤에 제 품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이는 제 손을 잡은 채 편안하게 눈을 감았네요. 장례식장을 마련하고 자식들에게 남편의 부고 소식을 전했는데 다들 오지 않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자기들 아버지인데 장례식장에 나타나겠지 하고 기다려봤는데 3일장을 치르고 장지를 떠날 때까지 사남매 중 한 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땅에 묻고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남편 변호사가 찾아와 저에게 통장을 건네더라고요. 그이가 말했던 저를 위해 쓰라는 돈이었죠. 통장을 펴보니 10억이라는 숫자가 보였는데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에 휩싸여서 남편의 무덤에서 오랜 시간을 울다가 돌아갔답니다. 그이의 유품을 정리하고 조용한 곳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숲과 계곡이 있는 마을에 주택을 마련해서 혼자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말이죠. 그곳은 이웃들이 있긴 했지만 다들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어서 교류가 거의 없었고 혼자 아늑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됐죠. 텃밭을 가꾸는 취미를 가지기도 했고 호롱불 아래에서 책을 읽는 낭만도 느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르자 제 나이 7순을 맞이하게 됐어요. 남들은 7순의 나이가 되면 온 식구가 모여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내는데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네요. 그렇다고 아쉽거나 쓸쓸하지 않았어요. 숲과 계곡, 그리고 지난 추억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워줬으니 나름대로 기쁜 7순이었죠. 제 삶의 굴곡은 더는 없을 줄 알았는데 남편의 자식들이 5년 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떠나온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반가운 기색으로 저에게 손을 흔들며 오더라고요. 이제야 지난 일을 후회하고 용서를 빌러 온 건가 싶어 저도 마음을 열고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다들 오랜만이구나. 거의 5년 만인 것 같네. 장남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막말하고 괄시했던 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저희 지금 아버지 빈소에 찾아가서 절 올리고 오는 길이에요. 으이그 잘했네. 니들 아버지가 기뻐하셨겠구나. 다들 식전이지? 내가 밥 차려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인 자식들을 위해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집 밖을 한 바퀴 돌겠다며 산책하러 나갔어요. 저는 된장찌개에 넣을 호박과 채소를 가져오려고 텃밭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산책 중인 자식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제가 애써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말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형, 저 여우년이 우리한테 돈을 줄까?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겠는데 저 꽃뱀년이 놓친 내한테 받은 재산이 10억은 되는 것 같아. 지금 우리 남매가 죄다 망했으니 2억씩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딱 5등분이 되니까. 오빠, 만약 돈 안 주고 배짱을 튕기면 어떡하지? 그럼 최대한 불쌍한 티를 내야지. 우리 모두 사업 망해서 이혼당한 이야기를 꺼내서 동정심을 유발하자고. 아, 꼴랑 2억씩 받는 건데 별짓을 다 하네. 그래도 어쩌겠어. 지금으로선 저 꽃뱀년 말고는 돈 나올 군형이 없잖아. 자식들의 대화를 들으니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린 줄 알았는데 여전히 돈에만 집착하는 인간 쓰레기였죠. 그래서 전 이런 인간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싶지 않아 가스불을 꺼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이윽고 산책을 마친 자식들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지 않고 창문을 열었어요. 니들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온 거지? 니들이 하는 대화 다 들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지난 일을 용서받고 앞으로 어머니로 모시고 살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산소? 너희 아버지 산소가 어딘지 알고 다녀왔니?
산소가 여주인 건 어떻게 알았어? 아이, 그거야. 아버지 변호사한테 물어봤죠. 아이, 어머니, 저희 여주까지 다녀오느라 피곤해요. 일단 문 좀 열어주세요. 웃기는 소리 하네. 니들 아버지 산소는 여주가 아니라 파주거든. 어디서 거짓말이야? 보아하니 다들 사업 망하고 이혼당한 것 같은데 내가 니들의 구세주가 되어줄 거라는 생각은 말아라. 내가 남편과 약속한 게 있는데 그이가 내게 준 재산은 오로지 날 위해 쓰라고 했다. 너희 같은 인간 이하의 짐승들에게는 한 푼도 못 주니 썩 꺼져라. 저의 단호한 대답에 자식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대문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장남이 사정이 어렵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의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고 천벌을 받았는지 하는 일마다 모두 실패하고 이젠 가진 거 하나 없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도와주시면 작은 사업을 해서라도 입에 풀칠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앞으로 진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누가 니들 엄마야? 날 여우년 꽃뱀년이라고 욕하는 걸 다 들었어. 그런데 얼굴을 싹 바꾸고 어머니라고 하면 내가 좋다고 너희를 받아줄 거라 생각했냐? 이 천하의 몹쓸 것들아. 니들은 사람이 되려면 멀었으니 당장 돌아가. 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자 장남이 침을 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나머지 3명의 자식도 따라 일어나더군요. 어이 꽃뱀년, 좋게 말해줬으면 좋게 돈이나 내놓으면 좋잖아. 네가 사는 이 집이 네 돈으로 산 것도 아니잖아. 놓친 내가 남기고 간 거니까 우리도 나눠받을 자격이 있다고. 10억을 다 뺏는다는 것도 아니고 2억씩 나눠 갖자는 거잖아. 아이씨, 저 여우년이 우리 돈을 혼자 독식하려고 작정을 했네. 오빠 안 되겠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본때를 보여주자. 저런 년은 말로 해서 돈을 내놓지 않을 거라고. 들었지? 우리가 쳐들어가길 바라는 건 아니지? 그럼 일단 문부터 열어. 들어가서 좋게 합의하고 돈을 나누자고. 자식들이 저에게 협박을 했지만 저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난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경찰 불러봐. 당신과 우리는 아버지 호적에 올라간 가족 사이라서 잡아가지 못할걸? 그리고 네 년이 정신병자라고 우겨서 정신병원에 쳐넣어 줄 거야. 내가 아는 친구가 정신병원 의사거든. 뒷돈을 줘서라도 꽃뱀인 네 년을 그리로 보내버릴 거야. 이래도 문을 열지 않을 거냐? 당장 문 열어! 저는 창문을 닫아버리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은 차에서 빠루를 꺼내와 대문을 뜯어내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는 한참 떨어져 있어서 제가 무슨 일을 당하고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대문 밖에서 조용하던 이웃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큰 소리가 오가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이웃들의 손에는 삽자루와 곡괭이, 낫이 들려 있었어요. 이웃들은 제가 험한 꼴을 당할까봐 한달음에 달려온 거였죠. 그러자 자식들은 꺼지라고 소리쳤는데 전혀 통하지 않았죠. 더 많은 이웃들이 몰려와 농사 지어둔 양파를 바구니에 들고 와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투척했습니다. 결국 제 돈을 뜯으러 온 자식들은 양파 공격에 무릎을 꿇고 말았고 그만하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이윽고 경찰들이 와서 제가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전 저에게 막말을 했던 녹화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자식들이 저에게 꽃뱀년, 여우년 등등 욕설이 들어있었고 또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의 말도 있었죠. 저는 경찰들에게 사별한 남편의 자식들이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고 설명한 뒤 빠루로 대문을 망가뜨린 기물파손과 주거침입죄 그리고 협박죄로 고소를 했답니다. 이에 경찰들은 바로 자식들을 경찰차에 태워 데려갔고 벌금형과 저에게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자식들은 제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못했답니다.
이후 사남매는 사채를 써서 가족 사업을 시작했는데 게으르고 나태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다네요. 옛날처럼 직원들을 부리고 회사 돈으로 여유를 부리며 살았나 봅니다. 사채 빚에 안게 된 자식들은 무서운 사채업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으며 개고생을 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방 한 칸 마련할 돈이 없어서 곰팡이 핀 지하방에 넷이서 지내며 알바를 하며 빚을 갚아 나갔다네요. 그런데 고생을 하기 싫어하던 자식들이 편하게 돈 벌 궁리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단체에 들어가 사기를 치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간 소식을 형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호적에 제가 모친으로 되어 있으니 이 모든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자식들의 천벌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몇 년 있다가 사회로 나오면 다시 불어난 사채의 빚을 계속 갚아야 한다네요. 그리고 저는 저를 도와줬던 이웃들과 자주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고마움의 음식을 나눠드렸더니 하나 둘씩 저를 초대하며 친구가 됐고 이웃들과 분기별로 파티를 하며 정을 나누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낭만도 즐기고 텃밭도 가꾸고 이웃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며 행복한 전원 생활을 하고 있네요. 2번의 결혼과 2번의 미망인이 된 제가 겪었던 사연 어떠셨나요? 불쌍하고 가엾기도 하고 마지막 행운을 잡아서 다행이기도 하죠. 그리고 짐승보다 못한 자식들의 이야기도 속이 시원한 벌을 받아서 재밌으셨죠? 제 마음이 여러분께 잘 전달됐으리라 믿고 노인네의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길 기도드리며 인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